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김광수 소장의 경제데이트 4월 24일 월요일 3회차 녹음을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리고요. 안녕하세요. 봉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내각제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장님이 이제 역사도 한번 쭉 읊어주시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그렇게 항상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일주일 동안에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건 인정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소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장님이 이렇게 뭐랄까 방을 여러 개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서랍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그때마다 그 뭐 문을 열거나 아니면 서랍을 열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밖에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막상 주제를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이 열리면 쭉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엮여서 이제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나온다. 그런 지금 기리사님 표정이 너무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요. 있죠. 근데 그럴 때 너무 재밌어요, 사실. 네, 맞아요. 반응을 하죠. 반응 이렇게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면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막 이것도 걸려 나오고 저것도 그쵸. 걸려 나오고 이야기가 길어져요. 저인망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녹음을 네. 했었죠. 네.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녹음하고 돌아가자마자 다시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이 낯설음 자주 뵀는데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해서 1회, 2회 때에는 소장님께서 내각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정치권 물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리사님께서 네.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한 이유,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한국 정당들이 이제 다당제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주권 실현의 문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권력 구조나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만들거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각제 개헌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각제 개헌을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냐? 선생님께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책 연합을 통해서 다당제 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권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정책 중심의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또 사표를 막고 다양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정치권에도 경쟁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수현이 네. 내각제에 앞서서 네. 선결과제로 선거제도를 뽑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달이죠. 4월 초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올리신 글에도 보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현재 네.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네. 선거제도를 언급을 하셨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소선거구제,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그런 것들과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내각제나 대통령제 하는 것은 권력 구조, 통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고, 선거제도는 이제 이른바 이제 투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다르죠. 네. 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 명부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원 내각제 하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어느 정치 구조, 권력 구조 하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선거제도 문제하고 권력 구조 개편 문제하고. 이제 권력 구조 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대통령제의 모순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권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권력은 국민들한테 있는 건데 국민들한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는 대통령을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아까 그 요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노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좀 더 그 진일보하고 또 시대적 변화에 맞는 권력 구조는 이제 내각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근데 뭐 선거제도야 뭐 한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이제 결선 투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그래서 이게 뭐 소선구 결합이 다양하죠. 소선구 비례대표제, 중대선구 비례대표제, 그냥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굉장히 다양하죠. 네. 어쨌든 그 선거제도 개혁이 좀 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 출발점 뭐냐면 사표 문제입니다. 네. 예, 소선거구제나 중도선거구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당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정치 환경도 이제 국내 정치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민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민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승자 독식이죠, 사실상. 승자 독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표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51%하고 49% 투표를 가지고 나왔다. 49%는 죽어버리는 표죠. 그러니까 민의가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죽어버리는 표. 이건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선거 방식이랄까 뭐 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거거든요. 상생하면은 서로가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비례해서 뭔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화된 민의를 이렇게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다당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당제에서는 식물국회나 식물 대통령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걸 피하려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재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와버려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2014년도에 그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의 선거 제도라고 하면 그 표의 등가성이 위배가 된다, 어긋난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몇 명의 그 선거 인단이 있느냐는 걸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그렇죠, 16년 총선 있기 전에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지역을 2로 잡으면 비례를 1로 잡아서 그런 비율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더라고요. 그 이제 등가성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 선거구제의 위헌은 전부 기본 전제는 뭐냐면 비례대표제가 아닌 방식의 선거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말은 소선거구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소선거구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같이 대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선거구 30만 명 정도인데 한 명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지방 같은데 농촌이나 시골 같은데 가면은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이쪽에서는 30만 명에 한 명을 뽑고 저쪽에서는 10만 명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3대 1이죠. 이 표의 격차가.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계속 그 선거구 개편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인구 분포에 따라서 선거구도 갈라야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다음에 그걸 몇 명 기준으로 하는 몇 명까지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15만 명의 국회의원 한 명 뽑을 경우하고 10만 명에 한 명 뽑았을 경우에 이건 그래도 받아줄 만한 정도다. 그 기준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니까 늘상 재판을 해요. 선거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 선거구 조정 관련한 소송이 빈발해요. 일본 같은 경우인데 일본도 소선거구제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소송이 계속 들어가요. 이 등가성, 이 표의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죠. 근데 굳이 비례대표제를 하면 굳이 무슨 권역을 나눌 필요도 없고 선거구를 가릴 필요도 없고 그냥 표수에 비례해서 그대로 그 의석수가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게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반반이에요. 이렇게 커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지역구가 299석이고 정당 명부가 똑같이 299석이에요. 그래서 16개 주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여기도 지역구를 네네.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를 우리가 도입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뭐 독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 아주 예, 작은 예, 유럽 드물죠. 국가들 빼고는. 예, 드물죠. 근데 왜 그러면은 100% 비례대표제를 안 하고 이게 소선거구하고 비례대표제를 이제 비율의 문제로 하죠. 반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선거구 비율을 작게 네. 하고 비례대표를 뭐 한 60%나 70%를 하고 아니면 반대로 소선거구제를 한 70, 80% 하고 비례대표를 30% 한다는 비율의 이제 문제인데 소선거구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를 이제 하지 않고 완전히 100%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니까 그 정당의 정책만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투표를 원래 이제 비례대표제는 그거거든요. 목적이 네. 정당의 정책을 보고서 투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뭐 개똥이를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명부에 올리든 소똥이를 올리든 홍길동이를 올리든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로 그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소선거구제가 이제 조금 그 필요한 게 이유라 할까요? 이렇게 소선거구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이 어쨌든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네. 작년에 그쵸 그 김종인 씨가 영입되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2번 받았다가 쌩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정당이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 해당 이제 지역별로 뭔가 정당의 어떤 그 정책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인물을 어필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네. 부분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사실 이게 사실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거든요. 정책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제일로 좋죠. 직업도 전부 뭘 뭡니까? 자기 전문성을 살린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망가지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이제 폐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유명세를 탄 사람이 그 사람 전문성이 있든 없든 뭐 방송 아나운서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붕 떠버린다 이거 무슨 개그맨이면 이렇게 한다든지. 네. 와 저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을동 씨. 이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을동 씨 정도 하면. 그 방송계 쪽에 이제 얼굴이나 이름팔이 야에 많죠 그런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되게 이제 그 직장에서 자기가 이제 좀 이제 물러날 시기가 가까이 온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대학 교수들이 이제 정년 퇴임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이름팔이를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노후 대책이나 퇴직 대책이에요 정치가. 근데 결국 그것도
관통하네요. 소장님 말씀과 같이 경제 문제네요. 그렇죠? 노후 대책. 그렇죠? 이건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잖아요. 어떤 개개인 특정인들의 어떤 노후 대책이나 퇴직 그게 대책으로 국가 경영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이 담보로 잡힌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기리사님 조사해갖고 말씀해주신 그 독일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네. 하는 거가 그 말씀처럼 지역구도 존재를 하고요. 네. 다만 그 양만큼의 비례대표의 그 의원 수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참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것들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우리 같은 것들을 이제 다만 요 비례대표 한 50석이 안 되는 여기서만 이제 하는 걸 병립형 네. 비례대표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은 뭘 어떻게 연동형인데 백립형인데 기본 그의 취지나 의미는 이제 그 한쪽 극단에는 100% 소선거구제, 한쪽 극단에 반대쪽에는 100% 비례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이렇게 자르느냐의 이제 문제겠죠.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아예 개방형.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순서도 정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건 따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서 당내 점수로. 투표를 하는 거죠. 당내 이제 이제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데 당원들이 국민 전체 이제 정식 국민 투표가 아니고 이른바 당원들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명부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어디서 번호가 잘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 어떤 그 인물 중심의 어떤 검증이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선거구제가 또 조금 이제 그게 그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치가 물론 이제 그 국정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국정은 나라 전체 이제 그 운영 경영에 관한 이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지방자치제는 그 자치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그걸 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경우에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돼 있거나 이렇게 보편화돼 있죠. 거의 뭐 선진국 경우에는 지방자치제가 거의 확립이 돼 있죠. 오히려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나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경제 구조라든지 어떤 삶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각 지역마다의 어떤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그 공동으로 또는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뭔가 국정에서 그 지역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근거예요.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대표로성을 강하게 띠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소선거 100% 소선거구는 모두가 다 지역을 대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국정이 엉망이 돼버릴 위험이 있어요. 조정이 안 돼요. 전부 자기 지역 개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 지금 그 거의 폐해가 예산 따내기. 예산이요. 폐해가 아주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자치제가 문제로 이렇게 그 돌리느냐 국정 문제로 돌리느냐의 경계가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야기 권력구조를 이야기할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제하고 국정과의 관계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도대체 뭐 양원제이긴 한데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나라는 몇 명, 다들 그건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몇 명이 있느냐. 다만 그거를 인구수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717명이라고 하는 의원이 존재를 하고요. 물론 이제 참의원하고 중요한. 중의원이랑 이제 나눠져 있긴 한데 그걸 다시 그 일본의 인구로 나눴더니 무려 의원 한 명당 17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의원 수가 무려 여기도 631명 정도가 됩니다. 630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로 나눴더니 의원 한 명당 그러니까 인구죠. 투표 인수가 아니고 인구로 봤을 때는 12만 7천 명.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를 봤더니 만 1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일본이 되게 국회의원이 많네라고 했지만 워낙 우리보다 인구가 한 2.5배 정도 많으니까 그럼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의원 한 명당 그 인구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다소 높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그 의원 300명이 적당하다, 모자르다, 아니면 더 늘리는 게 맞다. 그게 뭐 비례대표가 됐건 지역 소선거 구제가 됐건. 네, 막말로 구글한테 부탁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면은 300명도 필요 없죠. 한 명이면 필요하죠. 한 명만 있어도 되죠. 막말로. 정말 막말이신데요. 네, 근데 국회의원 수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인구 숫자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해서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이니까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동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이렇게 같으냐 또는 그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뭔가 정체성이나 공통성이 같냐 적냐로 구별을 짓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정치적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어떤 사고를 공유하는 그걸 단위로 해서 구별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럽 같은 소국의 경우에는 의외로 국회의원 수이 많아요. 그 무슨 그 정치적인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작은 지방 단위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지방색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단위로 동질성이 워낙 강해요. 조그만 그 동네가 다르면은 달라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전시라고 합시다. 중간 정도로 해서 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하면은 또 막 지역 떠들어가니까 대전 정도로 합시다. 예. 대전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00 얼마입니까? 한 100. 대전 하면은 그래도 한 200만 명 좀 안 되지 않을까요? 200만 명. 200만 명 아니고 해가 50만, 200만. 150만이 좀 못 되죠. 한 130, 40만, 120만, 30만, 4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는 단순히 이제 그 구 단위로 대전이 5개 구가 있는데 구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충 뭐 인구 숫자를 봐가지고 구 한 개 구나 2개 구를 합쳐가지고 한 선거구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대충 얼추 그냥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단순히 인구 숫자랄까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대전에 120만, 130만 명이 정치적으로 그 상당히 동질성이 강하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인구 비례 투표 이제 아까 말한 등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등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등가성 문제를 또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가성 문제 때문에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그거 갖다가 뭔가 말이 또 많아지고. 근데 방금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농담이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갈수록 이게 이제 이게 국내의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정치인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꼭 세워놓고 해야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느냐? 꼭 옛날처럼 그렇게 안 세우면 정치를 할 수 없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얼마나 정보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이슈가 되면 이슈마다 그냥 탁 공지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의견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투표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뭐 있으니까 한 사람 딱 그래서 찬성 반대하십시오. 정치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생활 정치가 그냥 완전히 거의 지금 그렇게 지금 정치에 사실은 가까워질 지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이 앞전에 뭡니까 영국의 이제 캐머런 같은 사람이 이제 주권 재민의 정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21세기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왕정 시대 때 이제 시대 구분을 왕정 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 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주권 시대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나 어떤 정치 패러다임이 변해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정보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민주권 시대에는 어떻게 다르냐 그 관료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의 경우에는 그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초기나 그 전 이런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무슨 뭐 전기기관차가 나고 전기기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열악했죠. 그렇죠. 열악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역에서 뭔 대표를 중앙에다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고 전달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뭐 이렇게 유치원 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캐머런 전 총리가 했던 말이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각 정부 부처나 총리실 홈페이지에다가 정책 현안들을 쭉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국민들의 관심사별로 그것도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쭉 우선순위별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이안 삼안을 제시를 하고 또는 그것도 의견들을 물어봐가지고 또 새로운 안이 있으면 그것도 지지하는 숫자가 많으면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시도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은근? 아니요. 멕시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은 멕시코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멕시코 아니. 갔어요? 아니 아니, 멕시코의 멕시코. 어떤 젊은 정치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책적인 문제까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장 조금 앞선 형태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1세기 들어서 이제 정치 개혁, 시민 주도 정치 개혁이 이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이른바 잘못돼 가지고 이제 포퓰리즘에 이제 악용이 돼서 지금 휩쓸려 버리고 있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포퓰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도 다 정보통신 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뭐 인터넷 뭡니까? 포데모스. 포데모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샌더스랑 트럼프가 옛날 같았으면은 택도 없었어요. 그렇죠. 택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터넷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초의 인터넷 시대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이른바 20세기형의 어떤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전제로 하는 또는 어떤 대통령제라든지 어떤 절대 권력이라든지 뭔가 상명하달 국민들은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정치인은 사실 그 존재 이유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에는 라든지 아니면 레퍼런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장은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잘 활용이 그만큼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한국의 문제죠. 한국의 문제죠. 물론 이제 그 선진국의 경우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죠. 네. 근데 그 나라들은 그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길을 쓰고 공개 토론을 해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해요. 네. 공개 토론을 하려고. 공개 토론을 해서 뭐 텔레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뭐 최근 이제 메이 메이는 안 총리 한다 같은 것은 이제 그러던데요. 뭐 정략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적 어떤 정체성, 기존 정치적 패러다임이나 어떤 네. 어떤 그 체제의 어떤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독재 정권 때는 무슨 정책 토론이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그냥 무조건 관제 선거였죠. 언론 통제하고 관제 선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돼서 지향적 대통령제로 넘어왔을 때 선거는 어땠습니까? 무슨 그게 정책 토론 그것도 뭐 이렇게 치열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상김 시대 연장선상에서의 그 독재 반 독재 또는 민주 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독재 반 독재였고 이제 이렇게 상김 시도 넘어서는 이제 민주 반 민주 뭐 이런 논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이명박 때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여든 야든 정치권 전체가 정책 토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거가 돼도 정책 토론을 안 해요. 공개 토론을 안 해요. 작년 그 4월 달 그 총선 때는 TV 토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이렇게 양적으로는 이렇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진적인 게 아니라 한국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지금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각제 도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정당이 준비가 돼야지만 어떤 정책적인 뭐 이런 게 가능하고 내각제 뭐 어떤 이런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기존의 어떤 악습이 그냥 모양만 바꿔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각제로 가는 개헌을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정책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각 정당들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꼭 걸려 있어요. 일단 5년은 정권 교체해본 다음에 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붙어요. 매번 그래 왔어요. DJ 때도 그랬어요. DJ 선거할 때도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국민들 수준이 안 돼서 내각제를 하기 힘들다라는 웃기는 소리죠. 정말로 그건 그 비겁하고 비열한 소리죠. 촛불 집회 할 때는 세계 최고의 국민 수준이라고 떠드는 건 뭐였습니까?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최고라고 떠들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어떤 정책 이해하고 다르면은 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정치의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이 문제예요. 그러면 정치권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로 걸러버리죠. 정치권 물갈이가 절대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2011년인가 뭐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뭐였습니까? 민주당도 싫고 새누리당도 싫다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언제 뭐 떴습니까? 언제 무슨 그 전에는 안철수가 누군지도 거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정치권 물갈이를 이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권 물갈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치권 물갈이가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해요. 대통령제 하에서의 지금 정당이 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또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 내각제, 조화. 하지만 걔네들 다시 합쳐서 그러니까 양강대, 일약, 정의당에서 해버리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 무능하고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촛불 집회로 해서 박근혜를 이제 자르고 탄핵하고 지금 새누리당 계열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또 한번 시켜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NCND.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정치 세력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같은 비리와 온갖 엉망진창의 짓거리를 이렇게 한 세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면은 내각제를 하면은 만약에 그 세력들이 모여서 한다면 대통령제 지금같이 대통령제를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겼습니까? 대통령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이겼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안철수 난장판이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어저께 네. 또 보셨어요? 그 토론회요? 토론회.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정치권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정치 수준이나 어떤 한국의 정치 발전을 막는 아주 근본적인 장애물이에요. 야.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극소수에 불과해요. 기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존 정당의 어떤 당원이거나 어떤 거기에서 뭔가 밥그릇을 얹고 있거나 숟가락을 얹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걸 떠드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 내 경선할 때 그 민주당 내 그 주자들 그 지지율을 합치면 70% 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이제 민주당 그때 다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당내 경선 끝나고 다시 여론조사 나오니까 이제 안철수가 폭 올라가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론이 개판이야. 조작을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작년 총선 때도 그랬죠. 작년 총선 때도 3분의 2를 뺏긴다고 새누리당에 뺏기니까 막 엎드려서 제발 개헌 저지선만이라도 좀 확보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했죠. 뚜껑을 딱 까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 수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싹 씻었고 마치 이제 김종인이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이렇게 자기들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극소수를 반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어떤 민심이랄까 정치적 그 어떤 성향을 보면 양극단이 10%씩 있어요. 양극단에.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하는 극단의 10%,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극단의 10%가 있어요. 수구를 좀 더 미워하시는 것 같네요, 소장님 확실히. 예, 조금 더 미워합니다. 예, 조금 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70~80%는 중도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생각. 근데 이 사람들은 말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요. 표를 안 내요. 그러면 지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개판인 이유가 뭐냐면 이 양극단의 10%가 나와서 난리 생쇼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고 뭐고 간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70~80%는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양극단의 10%만 대답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를 해보고 딱 결과를 까놓고 보면은 완전히 개판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 대한 그 정확도가 아마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 또 한번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긴 한데 ARS로 무작위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서 육성으로 해서 하는 방법, 조사 방법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뭐 ARS가 뭐 정확도가 높다 아니면은 그 직접 전화 면접원이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높다 등등의 얘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령 뭐 리얼미터가 됐든지 다른 갤럽이 됐건 어디가 됐든지 그럼 확연하게 좀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는 구조예요. 양극단의 10% 하고 중간에 절대적인 다수인 70~80%가 그 나름대로 한 그 건전한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나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자기 생각을 표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새누리도 싫고 한나라도 싫다 이거예요. 민주당도 싫다 이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부지리로 안철수가 이렇게 뜬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무슨 영웅적이고 뭔가 획기적으로 그냥 막 어필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우연히 그냥 맞아 떨어진 것 뿐이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씨가 아니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한국의 사실은 그 민심의 구조라 할까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양극단이 10%로 이 사람 10%들이 가짜 뉴스 뭐하고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게 만들어요. 저도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저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를 한 분들이 한 4,000명이 조금 넘어요. 물론 그게 이제 형식 친구 맺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뭐 조금 관심 있게 교류하고 뭐 하는 숫자는 뭐 한 몇백 명 정도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뭡니까 게시판이 있잖아요. 뉴스피드인가 막 엉터리 엉망진창 막 욕설하고 뭐하고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서로 비방하는 것들이 막 쭉 올라와서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90%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몇 개 4,000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되는 숫자가 수백 명 정도에서 20명을 막으니까 게시판이 깨끗해졌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정말로 그 한 70~80% 되는 다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이야기 안 해요. 말 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뭐 진위를 떠나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자기와 뜻이 맞거나 마음에 든다라거나 하는 정당에 대한 홍보나 선전을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 그 오히려 지지를 떨어뜨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구조나 그대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정치권 물갈이가 절실한 거예요. 그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치권 물갈이의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내각 제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득권의 전면적 물갈이 이야기 하시면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뭐 주권 재민의 원칙이라든지 정의 실현, 다수결의 원칙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정의 실현과 관련해서 그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를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그 전에 이제 정치권 물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이제 그 정치권 물갈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의 기존 정치권은 근데 그 새누리당 계열이 이제 바른정당이나 무슨 자유한국당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총사퇴를 해도 모자라죠. 다 잘못했습니다.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아니다. 새누리가 아니다. 당명을 바꿔가지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명박 때는 당이 이름 뭐였습니까? 한나라당이었죠. 예. 그리고 이명박이 개판 치니까 사대강으로 개판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로 이름 바꿨죠. 네. 또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개판 쳐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 국민과 결국 연애하는 건데 새롭게 이제 연애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간판에 가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좋게 말하면 그자가 그자인데 그 놈 자체니까 그자가 그자인데 화작을 잘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구 정당만 그런 겁니까? 이쪽 그 이른바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 바로 앞에는 뭐였습니까? 새정치연합이었죠. 네. 그게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바뀌었죠. 네. 새정치협의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민주당이었나요? 뭐 통합민주당인가 무슨 뭐 민주당인가 했죠.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전에는 무슨 당이었습니까? 새천년 민주당. 네,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많아요. 네, 국민의힘 있죠. 이거 뭘 말합니까?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예. 하면서. 정당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명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라는 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서 겸허하게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고 평가를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대로 가고 그다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분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내가 한 거 아니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살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순자로 이름을 이거 실명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실명은 없으시겠죠? 있죠. 있습니까? 있죠. 가나다로 하세요. 그냥 여기 김광수로 하세요. 김광수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상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홍길동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놓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이름이 이제 이주일이야. 이주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름 내 이주일로 바꿨기는 나는 내가 살인 안 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넌덜머리를 내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기조가 돼버렸어요. 여든 야든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이렇게 좌든 뭐 수구 꼴통이든 간에 자기들 밥그릇 다 돼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 해먹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봐보세요. 미국의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당 이름이 계속 막 바뀌어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100년 넘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끝까지 그 심판을 받고 평가도 받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죠. 자기들이 어떤 정당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강령들, 정책 기조, 노선들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오거나 보강해 오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잘 안 흔들려요. 그다음에 영국 봐보세요.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 같은 경우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마찬가지 100년 넘게 이렇게 이름이 안 바뀌고 계속 왔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렇게 3인당이나 기민당 양대 정당이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거든요. 거기는 뭐 2000년 들어오면서 뭐 새천년 보수당 뭐 그런 이름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네, 없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민당하고 야당 예전에는 사회당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당이 있었어요. 당명이 안 바뀌고 쭉 왔거든요. 근데 자민당을 이제 오해를 하죠. 내각제 하면 일본 봐라. 일본이 뭐 장기 집권하지 않느냐.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본이 독재국가입니까? 일본이 독재국가입니까? 일본 국민들은 세계에서 일본만큼 일본이 최고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럼 왜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어쨌든 간에 2차 대전 이후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켰다 이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뭐 근권 정치를 하든 누가 뭐 이렇게 뭐 어떤 하든 간에 국민의 삶들을 굉장히 그 안정시켰고 저축을 어쨌든 전부 지금 일본 노인들을 보면 다 자기 상당 거의 대부분이 그 자기 노후 대책 자금 그 저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정시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야당을 찍어주려고 하는데 야당이 너무 엉망이다 이거예요. 야당이 너무 엉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삐끗하니까 어땠습니까? 자민당 정권 뺏겼죠. 그렇죠. 90년대 들어와서 2009년 그때 하토야마 씨 전에. 그 전에 예, 1994년에인가 정권을 뺏겨서 1995년인가 정권을 뺏겼어요. 한 2년인가 3년 동안 3년 정도 뺏겼어요. 자민당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권을 찾았다가 이제 고이즈미 후에 또 그 뭐 6개월마다 총리가 갈리면서 이제 또 야당한테 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수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이 박살난 게 뭐 때문에 났냐면 그때 기억나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개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야당이. 근데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했다. 아베 총리 지금 임기 재임기 6년, 일본은 총리 임기가 3년이에요. 뭐 연임이에요 기본이. 이 자민당이 지금 또 3개 하려고 하는 것은 자민당의 총재, 일본의 총리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민당의 규정이 총재 규정이 연임이에요. 3년씩 두 번. 예, 3년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이제 3번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6년 이제 5년 만 5년 한 거예요. 자민 아베. 깁니까? 이게 장기 집권입니까? 그다음에 아베 총리 집권 기간 동안에 선거를 3번이나 했어요. 주요 정책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번이나 했어요, 선거를. 이게 독재입니까?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좌쪽 진보 이런 쪽이 너무 문제 심각해요. 근데 그럼 아베는 자기한테 잘 묻은 하고 게 똥이나 죄를 보지 못해요. 오로지 이쪽은 그 이른바 수구 세력들의 개판 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존재 근거예요. 수구 세력 개판을 치지를 못하면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은 자기 스스로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야 그러면 너 또 뭐 박근혜 찍을 거야 누구죠 이명박 같은 놈 찍을 거야 뭐 홍준표 찍을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은 노래를 불러 노래를 무슨 최악 차악 어떻게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접하고 막 시달리고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니까 이번에 뭐 평화헌법 그 구조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양원 간에 그 3분의 1을 지금 자민당 쪽에서 연합해갖고 확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946년 5월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그 입헌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개헌이라는 걸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저기 이제 전후에 미군정이 했어요. GHQ가 민국 군정 통치를 했어요. 1947년부터인가 52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미국화를 시켰어요. 재벌 해체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했어요. 독재도 못하게 하고 천황도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군정 할 때는 그 공산당이나 사회당 이런 쪽이 다수당이었어요. 미군정 할 때. 그래서 이제 미소 냉전 시작하면서 그걸 쳤어요. 미군정이. 그다음에 1955년에 이제 그 보수 진영 정당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었는데 이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연정을 한 거예요. 보수 진영이.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장기 집권을 이렇게 해온 거죠. 장기 집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무능한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찍어주고 싶어도 일본 국민들이 찍어주고 싶어도 못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사회당이 그나마 일당으로 야당 일당으로 계속 80년대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야당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 사회당 당수 여자 그 당시에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도이 다카코라는 여자 당수가 있었어요. 도이 다카코 사회당 그 당수가 집권하면서 연정을 해가지고 집권하면서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당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호소카와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베한테 밀려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이에요. 일본 야당이. 일본 야당이 지리멸렬인 그 증거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당 이름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막 개파로 막 갈라져 가지고 당 이름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저게 무슨 정당이지? 저게 뭐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당이 이름을 안 바꿔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일본 자민당도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온 거예요. 정권을 뺏겨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했어요. 근데 계속 당명을 유지를 해왔어요. 야당은 대책 없이 막 이름 바뀌고 갈라지고 이합집산하고 그러니까는 일본의 유권자들이 아예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옛날에 그 10년 전에 SBS에서 한창 그 유행했었던 막장 드라마 보면 장소희 씨가 콧잔등에다가 콧잔등이 아닌가요? 여기 아, 옆에 눈빛인가요? 저만한 붙이고 나와서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탈리아 같은 걸 봐보세요.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 내각제 하면은 이탈리아 봐라 뭐 그런 이야기 또 저번에 한번 얼핏 질문 한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탈리아는 원래 그 대통령 국가였죠. 무솔리니 대통령이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니까 그렇게 독재를 하고 이렇게 그 파시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그 교훈이 너무 컸어요. 철저하게 반성해가지고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고 내각제를 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내각제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유럽 국가 중에서 정치 후진 국가예요. 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정치 후진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해서 파시즘에 이른바 독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독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 반성으로 내각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가 정치 후진성인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 정치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피아. 예, 마피아.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이 부패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탈리아 정당은 어땠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정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썩어 있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작년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이탈리아 그 국민투표인가 뭔가 했었죠. 네. 렌티라는 이제 진보당의 이제 그 총리가 아이고 이게 정당들이 난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총리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그 약해요. 그 과거 그 아까 무솔리니 그에 대한 그게 뭐랄까 이렇게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그냥 무능한 총리가 낫다, 무능한 정치권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렌티 총리가 30대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정부 채무는 굉장히 많고 경제는 이제 은행 그 위기, 은행 채무가 많아가지고 위기고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이제 이른바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티 총리가 이거 내가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 첫째는 그 발목을 잡는 국회를 좀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수 줄이자. 아, 누가 생각이 나네. 국회의원수 줄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총리 권한을 좀 강화해달라.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추진을 좀 일을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국민투표에 물었어요.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사실은 이탈리아 경제나 이탈리아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탈리아 국민들이 거부했어요. 이탈리아의 그 정당들이 당명 바꾸고 정치판이 개판인 것이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탈리아 국민들도 정치권 전부 싹쓸이 물갈이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오성 논동이가 네. 뭐 이렇게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하는 네. 예, 이탈리아 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정말로 정치권 물갈이를 하고 절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다 지금 글로벌 금융 이게 경제 위기 이후에 다 그런 식으로 선진국에는 그런 문제 부딪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뽑을 사람이 없어. 왜 트럼프냐? 그거예요. 왜 포데모스냐? 왜 오성훈 드냐는 포퓰리스트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로 정치권 물갈이를 하고 싶어요.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싹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정치인들을 다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일반 시민 사회가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아직 뒤처져 있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인터넷 이런 잘 안 돼요. 유럽도 잘 안 돼요. 한국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한 과잉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점은 더 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치 개혁을 바라는데 지금 이게 포퓰리스트가 그걸 이렇게 악용을 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엉뚱하게 지금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그런 포퓰리스트에 쫓아가지 않고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제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정치 구조나 변화를 이렇게 내다보고 또 그래서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정치 구조나 현황들을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오면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걸 2, 3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하고 있죠. 그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권 물갈이를 목표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화했죠. 거의 이제 준 조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정책 훈련하는 정책 아카데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벌써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3기까지 수료가 되고 4기가 현재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영남권 1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호남권은 곧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 사회가 정부나 정치권 수준을 넘어가 있어요. 이미 이제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반 시민 사회예요.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제 그 시민 사회가 주도가 돼서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저희가 하는 그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안철수 바람 일으키고 그래서 좀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한다라 그래서 절대로 저 사람 기존 정치인들이 안 물러납니다. 절대로 안 물러나요. 이미 이제 밥그릇 정, 경, 관, 언, 종교, 사법, 유착의 기득권 이거잖아요. 한국에서. 기득권화돼 있어요. 이게 무슨 386에 뭐 다 기득권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 훈련을 하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반 시민들인데도 기존 정치인들 저리 가라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어떤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얼마든지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같이 참여하시면 일반 시민들 힘으로 그런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스트 사기꾼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나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기 이사님 네. 그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런 네. 정보라든지 네. 어떤 내용이랄지 네. 그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일단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오시면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관한 이야기든 연구소 혹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대한 최신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특히 이제 소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뜻이나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글들을 많이 써 놓으셨으니까 그쪽에 오시면 이 무엇을 하는 뭐 단체고 이런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AS 하나 저희 1회 방송 때 네. 그
경제 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동영상이 제가 다시 봤어요. 네. 그러니까 14년 8월 달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때 네네. 이순신 프로젝트를 그리고 시작했죠. 2개월 후에 춘천에서 10월에 하셨고 네, 네. 그 경제 파탄 그 동영상은요. 지금 누적 조회수가 12만 정도 네, 되더라고요. 네, 네. 엄청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와서 보시면 얼마나 그 선견지명이 있는가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옛날 글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네 진짜. 2006년, 7년 이때 글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처음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권 재민 그 원칙에서 시작을 이야기를 해서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정말 제대로 된 정부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각 내각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계속 이름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존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철수 바람, 지난 총선의 결과 등으로 시민들의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파퓰리스트로 빠지지 않고 시민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 이 정치권을 물갈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4회차를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알찬 내용으로 소장님과 그리고 기리사님과 제리 씨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